소개받은 이규입니다. 하여튼 잔뜩 이제 긴장하고 있는데 또 사회자 멘트로 정치에 대해서 국민을 편안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질책도 해주시고, 어쨌든 어려운 나라 상황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는 우리 신한국 포럼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문현아 의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잠시 했지만 유창한 달변의 소유자도 아니고 공부가 아주 많은 사람도 아니어서 사실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긴장도 풀 겸 가벼운 얘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링컨 대통령 하면은 노예 해방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잘못 교육을 이제 받은 건데, 그 노예 해방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도대체 입장이 뭐냐, 모호하다 이래서 언론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분명한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답장을 했냐면은, 연방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노예를 해방할 것이고, 반대로 연방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노예를 해방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일부 노예를 해방하고 일부 지역은 노예제를 유지하는 것이 연방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모호하게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링컨은 여기서 이 말하고 딴 데 가서 딴 말하고 해서 이게 두 얼굴의 사나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나 봐요. 링컨 대통령이 본인이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링컨 대통령의 유머가, 내가 두 얼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얼굴로 다니겠느냐, 이래서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을 유머와 재치로 정리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긴장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정치권에 대한 유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 이제 우리 대통령을 이제 체육관에서 선출을 했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그래 이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직선제 개헌 서명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규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이제 두 분이 이제 직선제 개헌 서명 운동을 이제 추진해 나가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총재였겠죠. 아니면 총재도 아니었을 수도 있고, 정치 규제를 받았으니까 우리 개헌 서명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이제 받읍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능력으로 1000만 명은 무리 아니냐, 이제 1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받아친 YS의 그 유머가 아주 재밌습니다. YS가 DJ한테 핀잔을 주듯이, 여보시오, 양반아, 그거 누가 쉬어봐요? 이제 그랬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정치권 유머는 별로 이제 재미가 없네요. 많이 안 웃으시네. 제가 이제 강연 제목을 이제 세계 1등 국가로 가는 길 이제 이렇게 정했는데, 너무 거창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국가적 구호 또는 국가적 슬로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적 구호가 이제 왜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거는 국가적 구호를 어떻게 내거냐에 따라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을 격동시켜서 국가 발전에 엄청난 에너지로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국가적 구호가 아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국가적 구호가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 전두환 대통령의 정의사회 구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나라다운 나라 등등이 있었죠. 노태우 대통령의 보통 사람의 시대는 국가적 구호라고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잘 살아보세라는 국가적 구호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추진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3세계 군부 독재 정권에서 유례가 드물게 성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이제 중화학공업 발전 전략.
그리고 수출 주도 발전 전략, 그리고 이제 재벌 주도 발전 전략, 이 세 가지가 이제 국가 발전 전략으로 이제 저는 주요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물론 이제 재벌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은 오늘날 이제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남겨 이제 주기도 했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공과가 있겠죠. 인권 탄압의 문제라든지, 인혁당 8분의 사형수의 불행이라든지, 또 민주주의의 어떤 억압이라든지 그런 건 있었다는 문제의식도 저도 함께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발전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게 원대한 목표를 이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로 한번 도약해보자, 이런 원대한 국가 발전 목표, 국가적 고우가 필요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 세계 1등 국가가 뭐냐? 우리가 이제 세계 경제 10대 강국입니다. 그리고 3만 불 이상이고 5천만 인구를 가지는 나라로서 7번째 이제 30, 50 클럽에 이제 우리가 진입을 했죠, 얼마 전에. 그래서 경제는 이제 거의 이제 금메달에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림픽에서 종합우승 하려면은 한 종목만 가지고는 종합우승을 못 하잖아요. 여러 종목에 금메달을 다 이제 많이 이제 획득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와 똑같이 우리가 경제에서만 금메달을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민족의 정기, 나라의 기상, 국민의 정신의 면에서도 금메달을 따야 되고, 그리고 경제 규모의 양만이 아니라 공정한 경제라는 어떤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서도 금메달을 따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의식의 선진국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의식의 선진국이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이기주의를 버리고 함께 더불어 산다든지, 허례허식을 버린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다양한 취미, 취향을 존중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사고를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도 금메달을 따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총칼이나 군사적 위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이제 그러한 실천도 이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도 전환해야 되고,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여러 가지 실천도 잘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죠. 하여튼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식 등 다양한 면에서 세계 1등을 해야 이제 세계 1등 국가로서의 이제 올림픽처럼 이제 종합 우승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국가적 구호는 원대하게 이게 제시를 해야 1등 하려고 해야 3등이라도 하고 5등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적 구호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 국가적 구호, 세계 1등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이제 비법이 있어야 되는데, 세계 1등 국가를 하려면 바꿀 것이 많이 있겠죠. 개혁을 잘 해야 되고, 또 개혁을 해서 국민이 갈라지면 안 되니까 국민 통합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개혁과 통합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 저의 문제의식은 여야 협치가 개혁을 가장 빨리 하고 폭넓게 할 수 있는 저는 핵심 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등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커다란 10가지의 과제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보다 이제 낮은 목표로서의 100가지 과제, 그리고 서버 과제로서 1000가지, 10,000가지의 바꿀 과제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건희 회장 표현대로 우리가 이제 더 나아가려면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 그런 문제의식대로 많은 걸 바꿔야 되는데,
이걸 그냥 어느 정부든지 어느 정부에서 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만전을 딱 정리해놓고 일방적으로 따라와라 이러면은 저는 이제 국민 통합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가지, 100가지를 정리하는 과정 자체도 야당도 참여시키고 그리고 조중동도 참여시키고 현 정부라면은 뭐 한겨레 신문, 뭐 경향신문 같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보적인 언론도 참여시키고 그리고 뭐 종교계든 또 반대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참여시켜서 전체 국민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하면은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를 갈 것인가에 10가지 과제, 100가지 과제를 정리해내는데 참여시키는 것. 여기에 이제 개혁과 통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법이 있다고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물론 이제 요즘 정쟁을 보듯이 이게 여야 협치라는 게 참 후보 단일화만큼이나 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정치인의 진정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든 대표든 원내대표든 뭐 사무총장이든 뭐 국정원장이든 반대 당에 또 각각의 그 직급이 있는 분들을 계속 찾아가고 조중동도 찾아가고 자주 부르고 자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열정과 진정성을 가지고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를 만들고 싶은지 그 진심을 전달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여야가 신뢰가 높아져서 함께 과제를 만들고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 과제 해결에 국민을 동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열쇠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힘이죠. 근데 지금의 정치는 이거 뭐 국가 발전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하지 않아도 참 정치가 고맙겠다 할 정도로 정치가 이제 국민의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어떠한 정치인들이 이제 나타나야 이제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이제 이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를 얼마나 속도 있게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좀 열정과 자신감에 넘치는 그러한 정치인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기만 하면은 또 이제 국민의 저항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만하고 독선적이라 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혜로운 정치인이 또 많이 나와야 돼서 개혁도 하면서 국민 통합도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내는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이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고 이제 지혜가 많은 정치인이 뭐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용기가 있어야 투쟁할 수 있듯이 자신감이 있어야 경청할 수 있다. 자신감이 없으면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이제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지면 이제 반대 당이나 주변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럼 이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 자신감이라는 건 저는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지식의 양이 아니라 애국심의 크기,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분노의 크기가 바로 이제 진정성의 크기고 또 자신감의 크기고 그러지 않나. 이런 자신감이 클수록 우리는 경청하고 기다리는 지혜, 돌아가는 지혜, 인내하는 지혜, 그리고 경청하는 지혜로 개혁을 많이 하면서도 야당과도 통합하고 야당과도 협치를 하고 국민과도 신뢰를 더욱 높여가는 그런 이제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제 진지하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 신한국 포럼 회원들부터 애국심을 키우고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이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키워서 이 힘, 이 자신감, 이 열정과 지혜로 대한민국을
좀 빨리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제 금메달을 따야 된다고 하는 강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뭐 친일 반일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세계 1등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민족의 정기, 나라의 기상, 우리의 정신을 반드시 다시 세우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우리 민족의 뿌리와 우리 민족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기상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강연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텐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것을 강조하면서 저의 생각도 다양한 생각 중에 하나이고 생각이 다를 경우라도 진지하게 또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 고향이 이제 천안시 동면인데 병천이라고 하고 아운의 장터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제 저희 같은 동면 분이셨는데 지금은 행정구역의 병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동면이 인구가 많고 병천 인구가 적다고 해서 저희 동면의 입장에서는 이제 뺏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유관순 열사의 또 후배이기 때문에 또 그런 더 민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찍이 이제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에서 우리와 만주, 몽고, 중앙아시아, 터키, 헝가리, 핀란드는 3,000년 전에 하나의 혈족이었다. 이렇게 이제 통찰을 하셨습니다. 조선 상고사에는 이제 중앙아시아는 빠졌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추가한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민족은 농경민족인 중국과 달리 북방 기마민족이고 유목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우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방 이제 기마민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문화적 이렇게 방증 문화재가 좀 몇 가지 있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고구려 벽화도 있고, 신라의 기마인물 토기상도 있고, 과학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싸이인가요? 그 말춤이나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즐기던 기마전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유목민족으로서의 남아있는 잔재의 DNA가 아닐까 이런 말씀도 그냥 올려보고요. 우리 말의 어순은 이제 중국의 어순과 다릅니다. 어순이 다르다는 거는 이제 혈족이 아니고 계통이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어순이 같다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제 일본과 더 가까운 혈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몽고 초원이나 이런 유목 민족이 따뜻한 쪽을 찾아서 이렇게 남하에 내려오면서 한반도에 우리가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까지 넘어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티벳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티벳 유목민족들이 가축의 풀을 뜯기러 이제 멀리 나가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 도시락을 먹을 때 우리가 들밥 먹을 때 하던 고시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티벳 유목민족, 중앙아시아 유목민족도 우리와 이제 교류가 있었다는 그런 문화적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중앙아시아에 스탄 5개국이 있는데, 이제 키르기즈스탄 그러면은 키르기즈 민족의 땅, 탄 땅, 언어가 비슷하죠. 키르기즈 민족의 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제 언어적인 증거도 어떤 교류의 증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터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양대 이수 교수님이라고 이제 중동 문제 전문가예요. 탈레반 전쟁이라면 TV에 많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스탄불 대학에서 이제 터키에 10년 동안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뭐 비자 등 체류증을 갱신을 해야 되겠죠. 관공사를 가서 막 2-3시간 이제 기다리게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성질이 급하잖아요. 뭐 투덜투덜 대게 되고. 그러니까 그 경비가 와서 당신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데 이렇게 불만이 많냐. 나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왜 여기서 줄을 서 계십니까? 국장 과장한테 모시고 가서 차 대접하면서 앞으로 지금 절대 줄 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다 이제 떼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터키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이제 형제국가 또 1등 국민 대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희수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유튜브에서 터키 중학교 교과서에 터키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터키 입장에서 우리 민족은 아주 먼 옛날 중앙아시아와 만주에서 한국 민족과 이웃해서 한 핏줄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터키에서는 이렇게 민족의 뿌리와 자기들의 활동 영역이 이렇게 넓은 거를 진취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사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민족의 진취적인 기상을 좀 잘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유목민족의 그런 어떤 진취적인 기상이나 강인한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 된 어떤 여러 가지 뿌리적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하면서 우리 민족의 뿌리와 기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연구를 해서 잘 교육을 시키는 거, 고등학교 교육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북방 김야 민족이고 유목 민족이라는 사실은 이제 한글 창제와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박산재 교수님의 책을 보고 이제 본 건데, 이성계 이태조가 이제 여진족이라는 이제 학설이 있어요. 그럼 세종대왕은 손자니까 자기도 여진족이라는 걸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이제 한자 문화권과 달리 이 유목민족들은 독자적인 문자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세종대왕도 우리 한자 문화권과 달리 중국과 달리 우리의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세종대왕의 자주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했겠죠. 세종대왕이 뭐 누구의 선로는 혼자서, 뭐 누구의 선로는 극소수의 학자들과 이제 한글을 창제하고 이걸 이제 반포하려고 했을 때 최만리 등 성리학자가 반대한 이유가 우리가 한글을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면 중국이 화를 낸다. 이게 이제 반대 이유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리학 하면은 뭐 사단 칠정론 뭐 얘기하잖아요.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뭐 사양지심, 시비지심 뭐 이런 게 사단인 것 같은데 뭐 다 좋은 말들이죠. 근데 이 성리학의 본질은 중국이 종주국이고 우리는 제후국가고 중국이 중하고 우리는 소중하고 여진족이나 일본은 오랑캐다. 이러한 철학. 그래서 오랑캐를 면케해준 은인의 나라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을 잘 모셔야 된다. 이 사대주의가 사실 성리학 철학의 핵심 본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화폐 주인공을 이제 바꾸자는 공론을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뭐 당장 바꾸자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한 10여 년 충분히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연구도 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은 바꾸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못 바꾸는 거죠. 그러면 성리학자들이 이제 사대주의자면 당연히 이제 이율곡, 이태계도 사대주의자일 거 아닙니까? 그걸 잘 보여주는 이율곡 선생의 기자실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기자실기에서 단군이 두 분 다 이제 단군을 부정하는 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 단군이 조선의 임금이라고 하나 문헌상 근거가 없다. 기자께서 조선에 오시어서
우리 백성을 비루한 오랑캐라 여기지 않으시고 후히 기르시고 힘써 가르치시어 머리를 틀어 얻는 오랑캐 풍습을 고쳐 제 나라 노나라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기자께 이런 망극한 은혜를 입었으니 이러한 사실을 집집마다 외우게 하고 사람마다 익히게 해야 될 것이다. 이거 이제 이울곡 선생의 사대주의고요. 이태계 선생님이 예조판서로 있을 때 일본의 미나모토 장군한테 보낸 편지에는 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늘에 두 해가 없듯이 인류에게 두 임금이 없다. 큰 명나라는 천하의 종주국이므로 동방에 처한 우리나라가 어찌 감히 신복치 않겠는가, 신하로서 복종치 않겠는가. 단군에 대한 기록은 허황하여 믿을 수가 없고 기자가 조선에 오시어서 비로소 우리가 문자를 알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퇴계 선생의 이제 사대주의죠. 물론 이제 저기 때까지는 이제 또 뭐 조선 시대는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가 작은 나라기 때문에 또 이제 중국을 그렇게 또 모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사대주의적인 역사를 가진 분들을 이제 신사임당을 포함해서 화폐 주인공으로 이제 모실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이제 시작해 보자는 그런 이제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로 바꿀 건가를 함께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유목민족으로서의 진취적인 기상을 대표할 수 있는 영토, 고구려 영토를 가장 광대하게 확장한 광개토 대왕으로 하든지, 아니면 해상무역로를 개척한 장보고 같은 분으로 하든지, 노비 출신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뭐 장영실 같은 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또 김구 선생님 같은 분으로 하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토론해서 길게 봤을 때 우리가 화폐 주인공을 어떤 분들을 모셔야 되는지 논의를 시작해보자,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이순신 장군도 구국의 성웅이신데 이게 100원짜리 동전에 계시잖아요. 근데 뭐 우리 초중고생들이 100원짜리 동전 보면서 이분이 이순신 장군이니까 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폐를 바꾸고 그럴 때 이순신 장군도 지폐로 도안을 옮기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김에 이제 이 성리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성리학자들은 산업공상의 이제 계급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산업공상, 장사꾼이나 이 장인들을 굉장히 천시를 했죠. 그래서 상공업의 발전을 억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종주국이라고 우리가 제후국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어요. 무신들을 억압하고 군사력 강화를 반대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권의 안위만 문신들이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외국어 침략하면 어떻게 하냐, 임진왜란 때처럼 그럼 종주국 중국이 와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 아니냐, 이런 안일한 안보관을 가지고 노비를 이제 착취하면서 편하게 그냥 뭐 공리공담이나 하면서 먹고 살다가 이제 결국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는데요. 노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긴데, 참 지금 성씨들이 족보가 없는 분이 없겠지만 조선의 노비가 뭐 50%가 넘었다는 통계도 있고, 그런데 이 노비 때문에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양반은 일을 안 하고 노비만 일을 했는데, 이 노비라는 존재가 생리적으로 일은 가장 적게 하고 밥은 가장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 이게 생산력 발전이 너무 더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조선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주제를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서, 어쨌든 민족의 정기, 그리고 나라의 기상, 국민의 정신을 진취적이고 좀
세계 1등 국가답게 좀 이렇게 기상 있는 국민의 정신을 만들어야 이제 세계 1등 국가의 군매들을 하나 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0대 경제 강국이고 이제 3050 클럽에 들어간 진입한 이제 7번째 나라인데, 우리가 양적으로는 이제 경제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적으로 공정한 경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경제라는 것이 뭐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면은 이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한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저는 경제가 번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이제 이 격차 문제, 양극화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는 미국과 함께 OECD에서 가장 격차가 심한 나라입니다. 이제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미국과 함께 가장 격차가 심한 나라고요. 이런 격차 문제를 이제 고민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인데,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은 고용의 90%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90%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1985년에는 대기업의 90%에 이르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네요. 근데 이제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이제 몇 년 전에 47.5%까지 이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이제 47.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는 통계가 2018년 통계청 통계인데, 대기업 평균 임금이 501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237만 원. 그걸 계산하니까 당연히 50%가 안 되고 뭐 47도 3%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개선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조금 액수는 양쪽 다 올라갔어도 이제 퍼센트는 거의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는 중소기업을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제시를 해서 논란도 많고,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보도도 많아서 하여튼 뭐 나라가 시끄러웠는데요. 저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사실 어떤 학설적 개념으로는 임금 주도 성장이 맞는데, 저는 임금 주도 성장 자체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임금 주도 성장을 관철하려고 했던 거는 저는 좀 지혜롭지 못한 정책이었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럼 임금 주도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중소기업의 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올려서 고용의 90%인 중간층에, 그래서 소비를 늘려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제 임금 주도 성장의 면인데요. 조금 이따 이제 일본의 예를 들어서 더 이제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는 게 왜 중요한가, 또 한 가지만 더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의 청년들은 취업난입니다. 근데 우리의 중소기업은 구인난이에요.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지방이 무너지고 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 노동력을 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소기업 애로사항도 많은데, 근데 청년들은 실업자가 넘치고 구인난인데 왜 취업난인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이냐? 이것이 바로, 물론 대학을 너무 많이 나와서 대학생, 졸업생들이 3D 업종을 싫어해, 이렇게 이제 청년들을 좀 질책하는 의견도 있죠. 저는 뭐 거기에 한 20%는 뭐 저도 공감하는 바가 없진 않지만, 그래서 대학 입학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떻든 중소기업 임금을 청년들이 취직을 할 정도로 좀 올리면 청년들이 취직을 할 것이고,
그럼 외국인 노동자를 덜 고용해도 됩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청년들을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다 소비하고 가면 상관이 없어요. 이민 왔듯이. 근데 본국의 90%는 송금을 하고 10%만 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국부 유출이죠. 국부 유출이 되면 그만큼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생산이 이제 과잉이 돼서 경기가 침체되는 장기 경기 침체 구조화가 바로 이 소비의 부족에서 이제 현대는 어느 나라든지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소비 주도, 임금 주도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한 중소기업의 임금이 이제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설득력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제 이웃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잃어버린 30년이 보통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걸 생각해 보려면 이제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는 걸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5개국인가 재무부 장관을 미국 플라자 호텔에 불러서, 그때 당시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 독일과의 관계에서 무역 적자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팠어요. 레이건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아주 파워풀한 강력한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레이건이 다 이제 소집을 해서 일본과 독일의 팔을 비틀어서 우리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를 2배로 올려라. 그러니까 1달러에 242엔 정도 하는 엔화 가치를 1달러에 124엔으로 거의 이제 2배로 이 엔화 가치를 올린 거죠. 엔화 가치를 올려놓으면 일본은 당연히 물건값이 비싸져서 수출이 안 되겠죠. 그때 일본은 뭐 도요타 자동차, 뭐 카시오 전자기산기, 그리고 뭐 구유명 소니 워크맨 등 전 세계를 다 이제 휘어잡고 있을 때인데, 미국의 뭐 국회의원들도 차가 작으면서 성능이 좋아서 그 미국에 큰 차 안 타고 뭐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를 미국 국회의원도 다 타고 다닌다는 기사를 이제 고등학교 때 본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일본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가 좋았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압력으로 이제 일본의 엔화 가치를 2배로 올려서 일본이 이제 수출이 안 되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니까 일본은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걸로 대처를 했습니다. 5% 금리를 2.5% 늘렸어요. 금리를 내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뭐 우리도 최근에 경험을 했죠. 아파트값 막 이제 오르는 거, 부동산 가격 폭등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일본이 금리를 내림으로써 일본의 부동산 광풍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집을 사서 담보대출을 받고, 그리고 집을 또 샀잖아요. 또 그 집을 담보대출을 받아 또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 광풍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주택 가격의 12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이건 뭐 미친 정책이죠. 그래도 결국 나중에 미친 나라가 됐지만은. 이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오르는데 1985년 프라자베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부동산 가격, 주식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주가 포인트, 일본의 주가 포인트가 5천, 7천 포인트에서 4만 포인트, 3만 9천 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거의 수직 상승을 한 거죠. 90년까지. 그때 일본은 뭐 아파트값 오르지, 땅값 오르지, 뭐 돈이 천지가 돼서 일본 최고의 이제 뭐 호황기라고 해야 될지, 뭐 거품이라고 해야 될지, 뭐 돈을 흥청망청 쓰는 그런 이제 드디어 일본이 세계를 제패했고 미국을 앞섰고,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의 단적인 통계가 뉴욕이 동경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일본의 땅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본의 부동산이 폭등을 하니까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집이 있는 사람은 계속 담보대출을 받아 계속 추가로 집을 사지만, 이미 그러한 노력을 안 했던, 뭐 그게 몇 %인지도 모르지만 절반이라고 쳐도 절반은 집을 살 수 없는, 너무나 집값이 많이 폭등한 이런 지경을 일본 정부도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거품이 쌓여가가지고 큰일 나겠다 해서
결국 거품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게 가장 이제 요즘도 우리가 보이듯이 금리 인상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를 2.5%에서 6%로 이제 급하게 인상을 하고,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이제 강화를 했죠. 부동산의 담보대출 120%까지도 엄청나게 대출 규제를 이제 강화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고 뭐 1, 2년에 주가가 뭐 4만 포인트에서 1만 포인트 이하로 추락을 하고 일본 은행의 17개 은행을 포함해서 뭐 124개 은행이 도산을 하고 뭐 200억 아파트, 동경에 가장 많이 올랐던 200억짜리 아파트가 뭐 10억으로 20분의 1로 폭락하는 뭐 가장 심한 경우겠지만 이렇게 이제 일본의 아파트 가격, 땅 가격,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을 하고 은행도 도산하고 회사도 도산하고 이제 일본 경제가 이제 잃어버린 20년의 장기 침체로 이제 빠져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중요하냐, 이런 경기 침체에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해서 일본이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그 경기 침체가 20년이 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떻든 이제 90년부터 일본 경제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했지만 일본 임금이 가장 피크였던 데가 이제 1997년인가 봐요. 1997년. 일본의 평균 임금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20년 뒤에 2017년에 일본의 평균 임금이 얼마였느냐? 320만 원이에요. 임금이 유지되고 조금이라도 오른 게 아니라 임금이 하락이 됐죠. 20년 동안. 여기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핵심 열쇠가 있다. 이것이 일본 경제학자의 분석입니다. 저의 분석이 아니고. 그럼 일본의 임금이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어떤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세계적으로 경쟁이 격화되니까 우선 정부는 이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거기서 기업의 가장 우선 문제가 되는 게 기업의 비용의 문제고, 비용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임금의 하락인데, 임금을 하락할 수 있는 파견 노동제도 또는 뭐 비정규직 제도를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정치개혁, 경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풀어준 거죠. 비정규직이 지금 일본이 한 38% 될 텐데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일본의 임금이 쭉 하락을 했죠. 아까 97년에 400만 원에서 2017년에 320만 원으로, 이것도 일본 경제학자가 한국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밝혀준 통계를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쉽게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런 건데, 생산을 했는데 팔리지 않은 게 경기 침체예요. 뭐 생산을 했는데 사주는 사람이 많이 사줘서 막 생산하기가 정신이 없는 거를 이제 경기 호황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막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리고 그러겠죠. 근데 생산은 해놨는데 안 팔리면은 해고도 해야지, 투자도 그만, 뭐 임금도 하락,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제는 생산과 소비, 생산과 임금이 균형을 이루어야 경기가 이제 침체에 빠지지 않고 잘 선순환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임금을 하락시키는 것은 엄발의 오줌 누기로 기업을 당장 형편을 좋게 해주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구조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다. 우리는 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이 교훈을 정말 똑똑히 배워서 우리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계속 중소기업 임금이 85년 대기업의 90%에서 몇 년 전에 대기업의 47.5% 벌어지고, 이거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데 격차가 계속 벌어지다 보면은 저도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결국 공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고,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중산층이 많은 나라를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세계 1등 국가의 경제 금메달을 딸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로 드린 거고요.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의식의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뭐 정신, 기상, 뭐 정기,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거와 좀 다르게 이제 민주 시민 의식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제 의식의 선진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기주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허례허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아까 강조한 다양한 의견,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또 시민의식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기심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많이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차의 배기량이라든지 아파트 평수로 인격을 평가하는 우리 내면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고, 우리들의 자녀한테 그러진 않나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한테 친구 사귀라고 한다고 이왕이면 부자하고 사겨, 가난한 집 애하고 사귀지 말고, 우리도 이러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일이야 되고, 우리 어른들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접촉사고 났는데 병원 가서 누워있으면서 좀 합의금 많이 타내려고 하는 이런 문화도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어떻든 자본주의는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 어차피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가능한 격차를 줄여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상생과 공생의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허례허식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뭐 세계에서 이 성형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닐까 뭐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복을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 나라가 아닐까. 우리나라처럼 어떤 직책이나 지위, 뭐 학벌 이런 걸 중시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외모와 학벌과 지위와 어떤 부보다는 인간의 내면, 인격, 상대방에 대한 배려, 뭐 문화 수준, 뭐 예술적 감수성 수준, 이런 것을 더 중시하는 그런 품격 있는 나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미국 정치도 갈등이, 우리나라도 갈등이 정말 심해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나만 옳다고 우기고. 미국 정치가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추수감사절이면 이제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온대요, 언론에.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잘 이제 싸우지 않고 보내는 방법이라서, 제가 기억나는 내용이, 가족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또 하나가 인종주의자라든지 사회주의자 같은 극단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라. 뭐 이런 이제 조언이 있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회주의자로 비난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종교도 마찬가지로 내 종교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 종교도 소중한 거고, 모든 사람이 소중하듯이 내 생각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한테 생각도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 생각이 늘 옳지 않은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선진 1등 문화심으로 가는데 정말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아닌가로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 선진국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GMP만 없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이제 선진국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어떤 군사적 위력이나 총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문화 수준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문화의 시대고 환경의 시대고,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 문화라는 게 워낙 분야가 방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건축 문화 쪽에 관련해서 이제 지붕, 간판, 이 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죠. 그래서 이제 아우토반을 보고 우리 경부고속도로도 만드시고 했는데, 이 독일의 이제 붉은색 지붕의 아름다운 어떤 농촌 풍경, 도시 풍경은 까지는 이제 보실 안목이 이제 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으로 초가집을 벗겼는데, 이제 새로 올리는 뭐 스레트 지붕, 함석 지붕, 기와 지붕 등등의 색깔이, 농촌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하늘색도 많고 뭐 파란색도 있고 뭐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지붕색이 가지각색인 나라는
아쉽게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제 유럽은 이제 붉은색 계통이 많고, 일본은 이제 무채색의 회색 계통의 지붕이죠. 뭐 그리스 산토리노는 이제 하얀색 벽에 파란 지붕. 뭐 스위스하고 오스트리아는 검은색 계통의 지붕에다 벽은 대부분 하얀 지붕. 뭐 거기 오스트리아가 아니고 저 동부 그 슬로바키아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나라들은 이제 하얀색 벽에 이제 붉은색 계통의 지붕을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지붕색을 이제 통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붉은색 계통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왜 붉은색이냐의 저의 문제의식은, 전라도나 충청도에 황토밭을 갈아 놓으면 그 녹색 숲과 대비가 돼서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가 연출이 됩니다. 너무 그 황토밭이 이쁜 거예요. 그런 자연의 색이 바로 이제 붉은색 계통의 기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제 색은 실험을 많이 해볼 수도 있겠죠. 어느 도시는 붉은색 계통으로, 어느 계통은 뭐 일본처럼 그런 계통으로, 다양한 계통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험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관광을 가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국민이 그래도 역시 붉은색 계통이 제일 이쁘다. 이래서 이제 붉은색 계통으로 사회적 합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독재 권력도 아니고 왜 지붕색을, 그리고 뭐 벽돌색을 왜 붉은색 계통으로 이렇게 강제를 하느냐 그래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제 꽃은 하나로 피어 있을 때보다 군락으로 피어 있을 때가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뭐 잘 아시겠죠. 그래서 집을 하나를 꽃으로 보면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의 집이 모여 있을 때 멀리서 봤을 때나 이 도시의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이제 이유로 저는 지붕색을 이제 단일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저의 이제 문화적 감수성을 이제 자랑을 빠뜨리면 나중에 해보려고 했었는데,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붕에 대해서. 제가 이제 99년인가 영국을 갔는데, 영국의 모든 지붕색은 이제 붉은색 계통이에요. 벽돌도 붉은색 계통이에요. 이제 아주 오래된 전통 가옥은 말고 이제 한 최근 100년 전으로 지은 대부분의 영국의 주택은, 그리고 이제 주택가 도로에는 이제 인도가 있고 안전하다는 거죠. 뭐 중앙선도 있고 다니기 편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 옆에는 100% 화단이 있고, 화단 옆에 집이 있는데 100% 2층 집이고, 거의 뭐 99% 붉은색 계통과 붉은색 계통의 벽돌이고, 뒤에 백야드가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모든 창틀이 하얀색이에요. 거기다가 모든 커튼이 하얀색입니다. 근데 그거 보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문화적 충격을 받았는데, 영국이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든 창틀이 하얗고 모든 커튼이 하얄까? 그래서 어느 창틀색은 어떤 게 가장 아름다운지, 또 커튼색은 어느 것이 가장 아름다운지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지붕색도 이제 하나의 색으로 할 수 있는 게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이런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영국에 한 번 가서 그런 게 보였다는 것도 이제 저의 대단한 문화적 감수성을 자랑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스위스를 가보지는 못했는데 스위스의 지붕 사진이나 이 풍경 사진을 굉장히 많이 사진으로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래서 어떤 걸 스위스에서 느꼈냐면, 스위스는 이제 통나무집이라고 샬레란 전통 가옥이 있습니다. 그 뭐 이제 뭐 회색 나무 기와, 아니면 또는 회색 돌 기와, 나무 기와를 노화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이제 눈비에 퇴색을 하면 나무 기와가 회색의 무채색으로 이제 바뀌죠. 근데 이제 생산력이 발전해서 그 나무 기와를 이제 구운 기와로 바꿨겠죠. 바꾸는데 색을 반대로 못 바꾸는 거죠. 관습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스위스의 대부분의 건물은 95%가 검은색 계통의 기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5%는 붉은색 계통의 기와예요. 신기하다. 제가 사진으로 많이 이제 관찰한 결과, 새로 짓는 집은 붉은색 계통의 기와로 바꾸는 게 스위스의 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짐작을 하는데, 그럼 왜 스위스는 그 새로 짓는 건축은, 새로 짓는 집은 지붕을 붉은색 계통의 기와로 바꿀까?
그러니까 붉은색 계통의 기와가 더 아름다운 경치와 아름다운 사진을 연출한다고 스위스 정부도 이제 판단한 거라고 저는 이제 짐작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스위스에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런 이제 저의 문화적 감수성을 자랑을 좀 하는 것이고요. 이제 지붕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가 이제 간판의 문제인데, 이제 간판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려요. 내 간판만 키우려다 모든 간판이 커져버렸다. 이제 장사가 간판을 키우면 잘 보여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 간판을 크게 했는데 또 옆집도 키우고 그 옆집도 키워서 온 나라의 간판이 이제 커진 게 아닌가. 뭐 사실은 면도 있고 뭐 아닌 면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모든 가게 간판을 작게 다시 줄이면 되거든요. 간판이 크면은 도시가 아주 미관상 그렇고 이쁜 건물도 가리게 되고 어쨌든 뭐 수준이 품격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어디 뭐 없어서 있는 거 몰라서 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간판의 크기가 뭐 자영업을 뭐 경쟁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은 너무 많아서 과잉 경쟁으로 사실 경쟁력이 없는 건데, 그래서 간판을 작고 예쁘게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문화선진국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장의 문제는, 이제 담장에 저는 범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보다 이제 평등한 공정한 경제 구조가 이제 범죄를 줄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 담장은 우선은 이 그늘을 만들어서 이제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풀과 나무가 덜 자라면 그만큼의 이제 도시의 기운을 높이는 그런 이제 나쁜 효과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정원을 이쁘게 갖고 놨는데 우리가 골목을 걸으면 담장으로 다 정원을 가려놨잖아요. 그래서 그 정원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담장을 더 업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아니면 이제 하얀 목책같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낮은 담장으로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살을 걷는 새로운 우리의 골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웃집 간에 담장을 허물면 뭐 삼겹살 파티를 할 수 있는 의외의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담장은 차차 좀 없애가고, 담장을 꼭 하더라도 좀 낮은 담장,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담장으로 좀 이쁘게 하얀색 목책 등으로 해서 그런 담장을 만들어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외국이 다 담장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위스 같은 데 보면 담장이 없는 집들이 너무 많잖아요. 초원 위에 집들이 있고. 하여튼 뭐 그러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뭐 대구 같은 데는 담장을 허물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부담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농촌을 가면 이제 슬라브 집이라는 게 있는데, 참 박정희 대통령한테 아쉬운 게 이 슬라브 지붕을 우리가 허용을 안 했어야 돼요. 근데 시골에서 슬라브 지붕 위에다가 뭐 고추도 널고 빨래도 널고 뭐 살림 도구도 올려놓고 그래서 참 실용적이다 해서 이 슬라브 집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슬라브 집은 사실 뭐 쉽게 설명한 뒷담 안집이죠. 지붕이 건축비의 9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이 왔을 때 참 한국이 이쁘다, 농촌도 이쁘고 도시도 이쁘다 하려면 무조건 지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통일적인 색깔로 하면 더 좋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어떤 민족 정기의 선진국, 그리고 공정한 경제의 선진국,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을 쭉 말씀을 드렸고, 또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환경은 우리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후손들의 재산이기도 하니까 탄소 중립을 잘해서 기후 위기, 그래서 뭐 폭우도 쏟아지고 그러는데 뭐 가뭄에다가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홍수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뭐 더 심해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기후 위기에 다 대처하는 실천도 잘 해야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금메달을 많이 따서 종합 성적에서 세계 이제 1등 국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을 제가 70분, 20분 질의응답으로 이제 들었는데, 지금 몇 분 강의를 한 거죠? 그러면 제가 5분만 좀 재밌는 얘기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한번, 이제 까먹을까봐 뭐 저기 메모를 간단하게 해온 게 있었는데, 그 두 가지는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 정영록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는 유튜브에서 보고 그 때문에 이제 저기 피팅 코리아라는 이제 책도 한번 일부는 읽어보고 그랬는데 서울대 교수님이세요. 중국에서 오래 강의하다 오셨는지 살다 오셨는지 중국 전문가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중국의 경쟁력이 이렇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잘 대처를 해야 우리가 중국의 종속국가, 속국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회 개혁에 대한 대안도 여러 가지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중국의 경쟁력에 대해서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영록이라고 전영록 가수의 이제 받침이 이응자 분이에요. 중국 경쟁력을 말씀하시면서 중국 공산당의 경쟁력, 중국 공무원의 경쟁력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중국 인구가 14억이 있는데 이제 대충 젊은 사람 미성년자 빼고 10억이라고 치고 이제 1억의 공산당원이 있다는 거예요. 1억의 공산당원이 5년마다 근무 평가를 하면서 승진을 하는데 1차로 사무관 승진을 70만이 하고 그 다음에 한 4만 정도의 과장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한 3,000명 정도의 국장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376명의 장차관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25명의 부총리급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명 정도인가의 이제 총리급 최고 지도부를 구성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계속 이제 근무 평가를 받고 이제 경쟁을 하면서 승진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들었던 무서운 얘기죠. 재밌는 얘기가 한 3,000명의 국장이 13명의 과장들을 관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3명에게는 리베로를 준다고 표현을 하던데 무한 자율권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실험을 다 해봐라. 이 얘기가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중국은 이제 카드를 쓰지 않고 우리 제로페이인지 유니온페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 걸 그런 페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중국은 카드를 안 쓰고 다 핸드폰으로 식대나 모든 술값을 계산하는데 이걸 이제 어느 과장이 한 지역에서 실험을 했겠죠. 미국에서 먼저 쓰던 시스템이었겠지만 근데 이 호응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옆에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은행과의 충돌도 일으키고 문제가 됐지만 결국 중국의 이제 최고 지도부에서 중국의 전 결제 시스템을 이런 유니온 페이인지 핸드폰 시스템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과장의 무한 자율권의 실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이런 자율권을 과연 우리는 주고 있는가? 경쟁 없이 창의가 없고 자율권을 주는 거 없이 창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창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창의적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저는 세계 1등국으로 갈 수 없고 현재의 지위도 유지할 수 없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국장이 과장 3명의 무한 자율권을 주는 중국의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을 하고 정말 중국에 대해 잘 대처하지 않으면은 이제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역량에 움직이는 이 면에서 한 가지만 전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역을 중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친중으로 가야 되냐, 친미로 가야 되냐, 이제 그런 논쟁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의 무역 의존도가 너무 많으면 친중으로 이렇게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무역 다변화를 해서 중국의 무역 수입을 너무 많이 의존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당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이제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를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20년 전인지 하여튼 대학생들이 이스트팩이라는 이제 배낭을 이제 메고 다녔어요. 이제 단일 상품, 단일 브랜드죠. 모든 대학생이 제가 강조하면 한 90%, 99%, 95%의 학생들이 똑같은 상표에 똑같은 가방을 메고 다녔어요. 저는 그때 이제 좀 조롱하는 의미에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 가방인가 그러기도 했는데 또 그거보다 뒤 사례가 노스페이스인가요? 고등학교 교복이 되다시피 한 획일적인 문화 그거는 저는 굉장히 높은 문화 의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내가 오고 싫어하고 좀 다르게 입고 싶고 그래서 취향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다양하고
이런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이 우리 행복의 원천이고 창조의 원천이고 진보의 이제 동력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다양성의 존중. 이것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다. 세계 1등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저의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 혹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승 소장님 한번 질문할 기세인데 한번 질문을 한번 해주시죠. 예,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등 국가로 가려면요, 제가 볼 때 이 색깔론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아요. 엊그제도 좀 하나 터졌는데 색깔론만 나오면 상대가 발끈합니다. 그리고 타협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상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럼 절대로 1등 국가, 타협이 안 되면 정치가 진행이 안 되죠. 두 번째, 아파트의 그 명품 아파트, 그러니까 평당 1억 원을 만들려는 이 엄청난 탐욕, 이 가운데 가장 피해주는 우리 청년들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탐욕,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 한 문제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이런 것까지 있었죠. 이 두 가지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 죄송합니다. 사실 이념 갈등의 문제는 저 같은 정치인 늘어나면 사실 해결이 될 텐데, 저는 개인과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더 소중하는 정치인이 늘어나면 저는 이념 문제 해결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이제 열정과 지혜가 넘치는 정치인, 열정과 지혜, 자신감, 진정성이 넘치는 정치가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국심의 크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불공정, 불평등 크기를 키우면 이 진영의 차이는 저절로 저는 녹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참 국회의원 잠깐 해봤지만 국회에 가면 절망적이에요. 발언하면 야유 보내고 막 고함 지르고 막 항의하고, 이게 우리나라 이 미래에 희망이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이념의 문제는 이게 6.25부터 이제 시작이, 물론 뭐 조선시대 사색 당파도 있었지만 6.25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6.25 때 우익의 학살도 있었고 좌익의 학살도 당연히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역사 교육은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고 자랑스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고 해서, 역사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가르치는 것이 이념 갈등도 없애고 미래로 갈 수 있는, 화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런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인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의 또는 조선 성리학의 사대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받은 바가 없잖아요. 좋은 면만 교육을 받은 거지. 그것도 그렇고 일제시대, 6.25 과정, 4.3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있는 그대로 우리는 역사 교육을 받고 역사 교육을 해주고 있고 그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선입견들 있잖아요. 막 서로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교육을 한쪽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대편에 대한 증오가 이제 엄청난 거죠. 있는 그대로 교육을 받으면 이쪽은 이런 잘못이 있고 이쪽은 이런 잘못이 있고 또 이쪽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쪽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를 알면은 그나마 이제 이렇게 순화되고 이념에서 벗어나고 진실로 접근하고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리고 미래로 가자. 또 있는 그대로 우리 후손들은 잘 가르치면서 우리가 고민은 그런 거 가지고 이념 논쟁을 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복수하고 보복하고 막 감정이 이제 시너지로 증폭되고 그러지 않고 다 같은
같이 함께 잘 나라가 발전해야 되는데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다 좋은 사람들이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할 때 가장 답답했던 게 왜 우리 당만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상대 당에는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을 할까? 이게 가장 답답한 저의 측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생각하고 뭐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악마라고 생각하고 뭐 애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뭐 그냥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라 더 이상 결론은 제가 정리를 못할 것 같고, 우리가 애국심을 키우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분노를 키우면 이런 이념적인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다 녹아서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정치, 미래지향적인 정치, 서로 포용하고 공생하는 정치로 갈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역사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잘 시켜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문제는 저 문재인 정부가 속한 당이지만 전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는 이제 사람인데, 그중에 가장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트 문제죠. 아파트 가격의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특히 새로 집을 사야 되는 청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서민을 사랑하는 마음, 이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참 뭐 불편한 진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파트 가격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영 분야, 공공 분야 또는 공공 임대, 이거를 예를 들어 전체 아파트의 한 30%, 40% 늘린다. 그러면은 서민들 공공 임대도 그렇고 공공 분양도 싸게 주고 굳이 강남의 아파트 살려고 막 영끌하지 않아요. 그럼 강남 아파트 가격도 안정이 돼요. 그럼 LH도 뭐예요? 열심히 공공 임대, 공공 분양 아파트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싸게. 근데 그걸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저는 그래서 그걸 의심을 하는데 뭐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세력이 일단 있다고 봐요. 건설사, 그리고 투기 세력, 여기와 연결된 일부 공무원, 그리고 여기와 연결된 일부 언론사, 그리고 어떻게든 아파트를 사서 재산을 늘리고 싶어하는 또 우리 훌륭한 국민들,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이제 부동산 투기가 자꾸 증폭되는 건데, 국토부 공무원이 LH를 집을 때려짓지 못하게, 아파트를 많이 짓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말로는 공약하고 막 대통령도 약속 안 지켜요. 그리고 공공 분양해놓고 나중에 또 그러니까 공공임대 많이 공급했다가 나도 또 분양해버려요. 그것도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부동산 대책의 문제도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많이 나와서 진짜 국민을 위해서 주택 정책을 펴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제 정답이고, 그러한 정치인들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정치는 떨어뜨려야 되고, 그런 정치는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키워줄 만한 정치인이 사실 또 많지가 않은 게 답답한데, 제가 이제 답답하니까 자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초심을 잃어버려요. 초심의 유통기한 6개월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초심을 지는데 6개월 지나면은 자꾸 이제 쓴소리, 지적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야 초심을 지키는데, 자꾸 이제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고, 충성하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하고, 충성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고, 쓴소리 하는 사람은 자꾸 이제 멀리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 초심이 자꾸 없어지고, 이제 그러는 것도 이제 문제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저기를 늘리면, 공급을 늘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 왜 규제를 합니까? 그거 다 빨리 허용해서 공급이 엄청나게 늘겠구나. 아파트를 사도 많이 안 오르겠구나. 해서 자꾸 사려는 매수 심리를 줄여야 되는데,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하면 당장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장의 통계 지표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지적을 듣기 싫으니까 당장의 통계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공급을 확대하는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하는 정부, 바로 이전 정부였잖아요. 너무 답답하게 짝이 없는 정부죠.
하여튼 뭐 제가 속했던 정부만 흉을 봐서 좀 멋쩍긴 한데 하여튼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면 뭐라고. 결국 우리가 국민이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고 애국심을 키우고 이 불공정, 불평등 다 그런 문제도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문제다. 그런 분노도 키워서 그런 사람을 늘려서 개인과 진영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정치를 늘려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마음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정말 세계 1등 국가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그런 길, 또 여야 협치를 통한 그런 핵심 비법을 제시해 주셨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에 대한 여러 진정성 있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그런 해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애국심을 키우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해법을 제시해 주신 우리 이규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